자, 예산 수립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수립에서 프로그램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서 예산 모형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품목별로 예산을 짜느냐, 품목별 예산, 성과별로 예산을 짜느냐,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계획 예산, 연기준 예산 등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있는 품목별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방식은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프로그램의 목표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수당 등을 묶어서 인건비 항목으로 잡고, 사무용품, 다가 등을 묶어서 소모품비로 예산 항목을 만들고, 그리고 우표, 택배비, 화물 운임 등을 묶어서 운송료의 품목으로 예산 항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비용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출 대상은 다시 세부적인 품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건비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인건비 안에는 월급, 수당 등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품목별 예산 방식은 지출을 통제하기는 쉽지만 각각의 예산 항목이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나 이유별로 짠다면은 구분이 가능하겠죠. 품목별 예산은 사회복지 조직이 구입하고자 하는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 명백히 표시가 가능하지만은 그 용역이나 물품을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항목이 나오죠. 바로 항목 인건비, 전화비, 임대료, 회의비, 예비비가 나오는데 항목에 각각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인건비가 어느 프로그램에 사용됐는지 목적별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을 작성을 할 때는 항목과 금액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산출 근거 나오죠. 인건비의 단위당 금액, 또 몇 명, 며칠 사용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비는 3만원 곱하기 3월이면은 한 달에 3만원씩 썼단 소리죠. 임대료는 25만원 곱하기 2회니까 두 달 임대했는데 한 달에 25만원씩. 회의비는 회의 수당에서 5만원씩 6번 나가서 6회 회의를 했다라고 대충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목과 금액과 산출 근거가 들어가는 걸 품목별 예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품목별 예산은 목적에 따른 곳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잘 모르고 품목별로만, 항목별로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주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이 편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기능주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예산을 사업 계획이나 활동 등 기능별로 분류해서 예산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표 7-2의 예산 항목에 서비스 제공 활동 안에 어떤 항목이 있고 서비스 후원 활동에 어떤 항목이 있다 라고 나와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파악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 방식은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에 나누어서 세부 프로그램 단위 원가를 계산하여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액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은 앞전 연도 실행 자료를 통해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액으로 나오도록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자, 성과주의 예산의 예시에서 여기는 관 항목 있죠. 관이 제일 큰 범위이고 그 다음 범위가 항입니다. 사업비라는 관 항목 내에 여러 가지 항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업비라는 관 내에 여기서는 항은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사업비는 다른 항에 속하겠죠. 목이 있고 세목이 있습니다. 목은 사업비 표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칸이 사업비하고 관리 운영비 목이 나오죠. 사업비하고 관리 운영비 목이 나옵니다. 세목은 사업비 안에서 또 세세한 목으로 나눠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 29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290만원이 나왔냐, 학습 교재비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사용을 했네요. 학습 교재비가 9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 교통비 안에 보면은 140만원인데 신청 금액이 140만원이고 시설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60만원을 더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청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이 제안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갔을 때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40만원을 신청하고 스스로 본인의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60만원을 책정을 하겠다라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학습 교재비가 보면은 산출 근거에 학습 교재비를 보면은 5,000원짜리 학습 교재를 사는데 30명한테 사겠다. 근데 그게 각각 6권이다 해서 90만원이 나왔습니다. 90만원이 나오고 그 90만원의 전체적인 비율이 19.1%다. 19.1%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산출 근거를 보시면은 5,000원씩 사용을 하겠다. 대학생 2인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에 2명의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투입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5,000원씩 2명한테 주겠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주 5회다. 그래서 곱하기 5. 그리고 이 프로그램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 진행되는 기간이 40주이기 때문에 곱하기 40해서 총 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200만원 중에서 이 시설에서는 신청을 140만원을 신청을 하고 60만원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의 사업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세목은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에 290만원이 들어가겠다. 학습 교재비로 9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200만원, 신청은 140만원, 자부담이 66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죠. 그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은 290만원을 신청을 하겠다라는 예산서고요. 목 안에 사업비를 지금까지 봤고요. 그 맨 아래 보면은 목 안에 관리 운영비가 있죠. 관리 운영비라는 목 안에 세목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관리 운영비에 포함되는 세목은 야간 난방비라는 세목하고 전기료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난방비를 90만원을 책정을 했네요. 전기료도 90만원을 책정해서 관리 운영비의 총계는 180만원을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 난방비의 산출 근거는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동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월 15만원씩 6개월 동안 90만원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뒤로 쭉 가보면은 신청 금액은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야간 난방비는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9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자기 부담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90만원이 나왔는데요. 야간 전기료 95만원 곱하기 12개월, 밤에 사용하는 야간 전기료 5만원 곱하기 12개월, 난방비는 냉방비는 여름이죠. 10만원 곱하기 3개월 해서 총 90만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금액에 전기료는 포함을 하고 야간 난방비는 자부담 스스로 부담을 하겠다라고 90만원이 책정이 돼서 전체 사업비하고 관리 운영비의 총계가 사업비 총계 290만원, 관리 운영비 총계 180만원 해서 합의 맨 위에 보면 총계가 470만원이 나왔죠. 그래서 470만원을 사업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의 예산으로 책정을 한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 조달 계획을 보면은 예산 조달 계획에는 신청 금액하고 자부담이 나오는데 신청 금액은 470만원, 총 470만원 중에서 320만원을 신청을 하겠다. 68.1%를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고 470만원 중에 150만원은 자체 부담을 예산을 조달하겠다 해서 150만원은 470만원에 대해서 31.9%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우리가 짜서 사용을 하면은 기능별로 프로그램별로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에는 290만원이 들어가는구나, 관리 운영비 야간 난방비에는 90만원, 전기료에는 90만원이 드는구나 라는 식으로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성과주의 예산을 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안은 기관의 특성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한 기금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PPT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개요. 두 번째는 단위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 집단 및 서비스 활용 수준에 관한 추정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본 예산에서 정말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특성은 기관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런 예산을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관이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많으면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기금 제공자의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줄 때 어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대상자들에게만 사용을 해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은 인건비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목포과학대학교에 1억을 기부를 했다. 그랬을 때 기금 제공자가 그 1억을 어떤 시설이나 물건 사는 데 쓰지 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불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1억이란 예산을 장학금에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금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 작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 나오는 건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개요인데, 이 목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어떤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하루에 얼마인지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뭐 상담을 하는데 1시간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그런 단위 서비스에 대한 의미적 정의하고 시간적 정의하고 금액적 정의를 내려놔야 예산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 집단 및 서비스 활용 수준에 관한 추정치라는 것은 이 서비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 가능해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루 3시간짜리를 한 달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 12개월 할 건지에 대해서 목표와 대상자 욕구 충족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예상을 잡아야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비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산 수립 과정은 보통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목표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목표가 적절하게 대상자 및 지역사회 욕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재검토,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기관의 고유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검토를 하고, 대상자 및 지역사회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로 할지 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기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검토하고 목표 달성 비용을 추정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기관의 기대 수입이 예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정부 보조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을지, 후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지, 이용자 부담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사회복지 기관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정치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대 수입을 추정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 수입을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추정 비용이 기대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 욕구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왜 가장 심각한 것을 찾아내겠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좋은 프로그램,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1번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예산을 작성할 때 과다 계상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죠. 적절하게 추정 비용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찾아봐야 된다. 기대 수입 안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사업을 통한 수입이나 또 이용자가 내는 이용자 부담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산안 작성은 프로그램 계획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관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동료 직원들과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 또 대상자 등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소통을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조직의 고유 목표와 부합하는지, 프로그램의 달성을 위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협의는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보통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즉 직접비만 예산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비는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새롭게 투입해야 될 비용이고, 간접비는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새로 채용한다면 그 인건비는 직접비에 해당이 되고, 원래 근무하고 계시던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면은 그 인건비는 간접비가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직원은 원래부터 그 시설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산안 작성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돈을 주는 기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관, 항목, 세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예산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표에 맨 첫 줄에 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줄에 항이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줄에 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목 옆에 세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관이 제일 넓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항, 그 다음 항은 목, 그 다음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관이라는 부분에 사업비가 있는데, 항이라는 부분에는 공동모금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 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에 사업비 안에 항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항이 되겠죠. 여기서는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 사업비의 예산안입니다. 목에는 요즘에는 다 항목별로 예산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성과주의 예산 보셨죠?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예산을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목도 두 가지로 나왔죠. 사업비하고 관리 운영비로 나왔죠. 그래서 사업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이죠. 저소득층 아동 야간 보호의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260만원 예산을 작성을 하겠다 해서, 산출 근거로는 학습 교재비로 연간 6건씩 5,000원 40주에서 60만원이 투입되겠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대학생 2명이 투입이 되는데, 주 5회 1인당 5,000원씩 해서 40주 해서 200만원이 투입이 되겠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는 야간 난방비라는 세목과 전기료라는 세목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야간 난방비는 월 15만원씩 6개월 해서 90만원이 들어가겠다. 근데 신청 금액에는 90만원 안 쓰고 자부담에 90만원을 썼죠. 이건 야간 난방비는 자부담으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90만원이죠. 9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하고, 냉방비 10만원씩 3개월에서 30만원에서 90만원이 책정이 됐죠. 여기서 공세계를 빼야 되겠네요. 점으로 돼 있죠. 공세계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만원, 야간 난방비 90만원, 전기료 9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
그래서 목 다음에 세목이 들어가고 산출 근거가 나오고 예산 조달 계획에는 신청 금액과 자부담으로 나눠지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관 항목이라고 보셨죠? 그래서 관이라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들어갔고 항이라는 부분에는 공동모금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보호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이는 것은 예산안 작성 요령이라고 되는데 예산안 작성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에 윗다운표 부분에 사업명을 기입하시오 라고 나왔죠. 그래서 항에 공동모금의 저소득층 아동 야간보호라고 사업명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목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만 구분을 한다. 그래서 목에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재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나오는 표 7-3에 보시면은 관항 목에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세 가지로만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해당 목에 대한 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고 작성을 한다. 목에 대한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다거나 했을 때.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하고 그래서 직접비만 표현을 하고 간접비는 편성을 하지 않는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세부 목표나 프로그램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목 부분에 사업비에 보시면은 교재 129페이지 사업비에 보시면은 사업비 안에는 세 개의 세목이 있죠. 첫 번째 세목은 야간 기가 촬영원에, 두 번째 세목은 기초학습 지도 프로그램, 세 번째 세목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해서 이 프로그램별로 세목을 작성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라는 목 안에 들어간 세목을 프로그램명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는 목이라는 부분에 인건비, 사업비, 관리용 운영비 이 세 가지만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인건비에는 직접비만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프로그램 담당자나 보조 담당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자들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비나 자원봉사자 관리비, 또 자문비, 회의비, 행사 진행비, 홍보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 결과 보고서, 결과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비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 담당자, 교통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품 장비 시 구입할 때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만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 교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수혜 대상이 대상자인 경우에만 사업비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컴퓨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 운영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실습실이 있었을 때 그 실습실 안에 포함된 컴퓨터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장비 대상이 되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 관리 운영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목은 세부 목표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작성을 해야 되지 개별 활동을 세목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왼쪽이 세목이 나들이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개별 활동은 산출 근거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오른쪽에 있는 나들이 버스 대여, 도시락 다과, 입장료 등으로 세목을 나눴을 때는 개별 활동별로 세목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실제 단가, 수량과 인원수, 건수나 횟수 등의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 개당 5,500원이다. 그럼 5,500원 그리고 곱하기 몇 개다. 30명이다. 곱하기 30에서 수량과 인원수, 건수나 횟수 등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산출 근거에서 단위당 비용을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 수량, 횟수 등으로 기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예를 들면은 도시락이 50개 필요하다. 그럼 50개 곱하기 1,000원. 도시락 한 개에 1,000원이다. 1,000원 그런 게 아니라 뭐부터 나온다고요? 단위당 비용. 도시락 하나가 얼마냐? 1,000원이다. 1,000원 곱하기 그리고 수량이 몇 개? 30개면 30개. 그리고 점심 저녁이 2회면은 곱하기 2회 이런 식으로 단위당 단가 비용을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 수량 그리고 횟수 등의 순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다른 세목의 예산과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철저히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달 계획에는 신청 금액 및 자부담 금액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전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청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접 금액을 집어넣고요. 자부담 금액은 간접 금액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으로 보통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합자금, 매칭 펀드로서의 자부담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하고 실제 공급하는 기관에서 몇 프로 한다라는 매칭 펀드입니다.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이 매칭 펀드가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목포시에서 1억, 전라남도에서 3억, 대한민국 정부에서 4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게 배합자금, 매칭 펀드라고 합니다. 자부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향후 이 프로그램을 기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신청 금액에 대한 비율은 신청 금액 총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1억인데 그 1억 중에 1,000만 원은 인건비, 또 9천만 원은 사업비, 또 1,000만 원은 간접비 이런 식으로 신청 금액 총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 재원은 자체 예산, 외부 지원, 수익금, 기금, 기부금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단락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평가하고 프로포절 작성 사례, 실제 사례가 교재 뒤쪽에 챕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10장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제안서를 받고 국가에서도 제안서를 받고, 또 여러분들 마사회라고 아시죠? 그 경주마들이 달려서 그 마사회에서도 수익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금을 많이 만듭니다. 거기서도 제안서를 받고, 그래서 많은 기관과 많은 대기업에서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세워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5월 5일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학도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해서 이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의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많죠. 교수님과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들 학생들과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힘들지만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